선생님 이거 오노레 도미에가 이거 그린 거 이거 보고 그렸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실은 뭐 도미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뭔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색깔에 관해서는 사실은 들라크루아 그림이 마지막에 그 바니싱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착액이라 그럴까요? 그게 변질이 되면서 실제 색깔들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들라크루아 그림을 최근 들어서 이제 복원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새롭게 뭔가를 찾으려 그럴 때 이게 파리에 있는 어떤 성당 그림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들라크루아가 살아있었던 시기에 이미 자기 그림이 너무 그 어둡게 착색이 일어나서 그거를 새로 걷어내고 다시 칠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살아서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림들도 대부분 새롭게 나중에 복원을 할 때 유화 그림이 균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천이 약간씩 조금 손상을 입었던 부분들을 되살리는 것하고 동시에 저희들 눈에 띄는 변화는 이걸 색감을 조금 더 그래픽으로 더 현장 이게 예전에 있었던 색깔이 어땠을까 하는 거를 복원을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들라크루아 그림도 앞으로 복원을 통해 좀 색깔이 많이 변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면 이미지가 두 가지로 가겠네요. 그냥 그 그림의 이미지랑 네네. 원래는 이랬을 것 같은 복원한 이미지랑. 예, 그래서 이 들라크루아의 색감은 당시로서는 조금 화려한 색감들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그랬을 것 같은데 별로 안 그래서 저도 예, 질문을 한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약간 착색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근데 그 시대 그림 더 오래된 거는 그렇게 안 변했는데 왜 얘그만? 글쎄요, 이게 이 사람의 그림이 보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대중한테 너무 오랫동안 바깥쪽으로 노출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왕실에서 딱 사서 보관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실은 그 루브르에서 자주 보던 밀로의 비너스의 옆부분하고 얼굴 형태가 닮아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들라크루아도 그 모델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다비드가 그랬던 것처럼 따라오는 모델은 비슷해요. 그 그리스나 로마에 있었던 전통을 따라하지만 그 안에 표정을 넣고 또 생동감을 넣거나 안 그러면 조금 더 열정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에너지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 때문에 들라크루아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도 기존 전통에서 연결되는 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같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너무 자신들이 혁명을 참여를 했고 이제 이런 프랑스의 어떤 공화국이자 혁명의 상징인 여신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되게 상징적이면서도 압축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과서에도 사용이 되고 중요한 관공서에 아니면은 우표에 뭐 여러 곳에 사용이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하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들라크루아가 프랑스의 국민화가 반열에 오르도록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들라크루아가 데뷔할 때는 어땠었을까? 제일 처음엔 어땠었을까? 이제 저도 이게 재밌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들라크루아가 제일 처음에 살롱에 등장했었을 때 그림은 어설픈 부분들이 더 많았었어요. 이제 그 그림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뭐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 나타나는 그건데, 어떤 저승의 강을 항해하고 있을 때 이 강 속에 빠져 있었던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배에 달려들어서 위태로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이 이제 미술관에도 걸려 있고, 그리고 들라크루아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당연히 잘 그렸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천천히 뜯어보면은 이게 잘 그린 걸까 하고 갸우뚱하게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기준을 정할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주인공들의 조각품이 어떤 그림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굴 모습은 뭐 줄리아 아니면 아그리파 뭐 이런 그 조각품들을 많이 보잖아요. 석고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옷이 주름이 져 있는 옷을 그리는 것들도 중요한 어떤 과제물이었었어요. 예, 손하고 그런 묘사들.
그런 부분들이 연습한 거는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똑 떨어지는, 이게 입선이 되기 힘든 정도의 그림이었었는데 이 그림을 발표를 해서 올린 다음에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새롭게 해석을 했던 점 때문에 입선을 하게는 됐었고요. 그 당시까지는 그럼 이런 걸 그린 사람이 없었나 보죠? 그 단테의 신곡을 그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근데 저는 이 빨간 거 이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이후에 이제 그려지게 되죠. 아, 이거 그러니까 얘가 표본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 그린 다음에 아리 셰퍼라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 화가나 그 뒤에는 구스타프 도레나 이런 사람들이 단테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 나타나게 되는. 지옥 이렇게도 전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도레가 많이 썼다 참. 예. 도레, 구스타프 도레.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그 색감을 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해줬던 사람이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였었던 이제 그 장 그로라는 사람. 그래서 그로한테서 장 그로가 낭만주의 작가예요? 고전주의 아니에요?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 경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그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신고전주의를 따라서 자기 스승이었던 다비드를 그대로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앵글하고 경쟁자죠? 맞아요. 그런데 약간 시대를 넘어오면서 자기 그림에 낭만주의적인 경향이 들어갔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었던 다비드가 공격을 해요. 자기 제자인 그로를. 그래서 그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비난을 받았던 거에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뭔가 작업도 자기 욕심처럼 안 되고 건강에 대한 것도 겹쳐서 우울증에 빠졌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마치 음악에서 베토벤이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의 어떤 단초를 보여줬던 것처럼 신고전주의에서 출발했었는데 자기 혼자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로가 그랬던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보시게 되면 약간 흐트러지면서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낭만주의 같은 느낌이 나는데 하는 그 경계선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라크루아라는 참 무명의 아주 신출내기 화가를 격려를 해주는 일이 있어서 들라크루아가 거기에 힘입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아까 저희들이 봤던 키오스 섬의 학살이나 그 외 작품들을 연달아서 히트를 하게 되죠. 그거보단 좀 덜 역동적이네요.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도 베르질리우스하고 단테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카론이나 스틱스 강은 그림은 많았었는데 이 사람 둘이가 동시에 등장하는 그림은 그렇죠. 구스타프 도레 거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 건데요. 그 살롱 문화에 대한 것도 들라크루아가 좀 관련이 있어요. 이제 낭만주의 시절을 꼭 어느 그때를 살롱 말하는 거예요? 그 미술 전시 살롱?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개개인의 집들이 이 예전에 귀족들의 어떤 살롱 얘기가 아니라 그게 조금 이제 민주화된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실은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문화의 모임을 가지는 건데 음악회도 작게 열리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강의도 듣고 그리고 화가들의 작품을 보기도 하고 신진 작가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러는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들라크루아가 거기 모임 중에서 조르주 산드하고 같이 만났던 당시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조르주 산드라는 사람이 그 살롱에서 조르주 산드가 데리고 온 무명의 음악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무명의 음악가가 나중에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에서 어떻게 보면 파리를 대표하다시피 되는 프레데릭 쇼팽이었었어요. 그 리스트하고 친했었는데 리스트한테 쇼팽을 데려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도 조르주 산드도 들라크루아도 쇼팽도 다 이 살롱의 멤버나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리스트가 아마도 그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요 안에 사회 안에다가 진입시키고 싶었던 게 있어서
신인 음악가긴 한데 이 친구가 굉장히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데려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르주 산드가 후원을 하게 되고 조르주 산드가 마치 연인이자 엄마이고 또 매니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딸도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쇼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돼서 조르주 산드의 후원을 받는 동안에 어쨌든 드라큘라하고 서로 사이가 이제 관계가 생기게 된 다음에는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제 더블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은 하나씩 나눠져서 쇼팽 초상화 따로, 상드 초상화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쇼팽 초상화는 루브르에서 보관을 하고 상드의 초상화는 덴마크에 있는 미술관에 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상으로 붙여놨던 이미지가 인터넷에서는 그게 원래는 이랬을 거다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은 어떻을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저희들이 모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진 그림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죠. 저희들로서는. 그리고 드라큘라가 상드 쪽은 완성을 안 한 걸로 봐서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엔 두 사람이 다 등장하는 초상화를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냥 쇼팽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도 있지 않아요? 예, 파가니니도 있습니다. 다 엉망으로 그려놨어요. 잘생긴. 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낭만주의 주제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격정, 열정 이런 에너지에 대한 걸 집중을 하니 이 외관을 갖다가 깔끔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타나도록 그려서 조금 인상주의 작가들도 사람들 엉망으로 그리잖아요. 사람에 대한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자기만의 포인트가 있고 그 사람만의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이 없는 작가는 포인트가 없는 작가 같아요. 네, 그거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과장을 해놔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쇼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큘라가 그 감정을 표현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낭만주의구나. 그게 아마도 제일 좋은 비교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동시대 라이벌이었었던 앵그르 같은 사람이 있고 드라큘라의 작품이 있고 그렇게 해서 둘을 서로 비교를 했었을 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가니니 말씀을 하셨는데 파가니니의 초상화가 앵그르한테도 그려졌고 드라큘라한테도 그려졌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을 표현을 하고 예술의 중요한 점을 어디다 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는 앵그르께 뭐 100배 낫겠죠. 앵그르 바이올린도 좋아하니까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존경심이 또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앵그르 쪽은 정말 멀쩡하게 생겨있고 점잖은 음악가가 나와 있는데 드라큘라가 그리면은 광인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쇼팽과 더불어서 그런 초상화가 되기 때문에 드라큘라는 암만 해도 이런 에너지나 뭐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 조르주 산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남장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장을 안 했어요. 재밌게. 살롱에 등장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항상 바지를 입고 남자들처럼 옷을 입고 더군다나 조르주라는 이름 자기의 그 퍼스트 네임도 사실 남자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죠. 원래 이름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또 남자들하고 시가를 같이 피운다. 뭐 안 그러면은 말도 거하게 한다. 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쇼팽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조금 그게 덜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좋아하는 남자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여성적으로 그려지기 좀 낯설긴 하지만요.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그 관계하고 있었던 시기 동안에는 쇼팽이 이제 부드러운 음악들, 뭐 왈츠나 아니면 녹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작곡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외젠 드라큘라는 쇼팽한테 있었던 열정이나 이런 거를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음악에서 격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기하고 그림에서 이미 그런 잠재력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질문 약간 좀 벗어나는데 그 살롱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롱 문화 최근에 그
미드나잇 인 네네네. 파리인가 그 영화에서 이제 살롱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살롱 문화의 원조를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봐도 돼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던 것은 이제 궁정에서 보통 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갔다가 베르사유 궁전 갔다가 네, 근데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을요. 네. 계몽주의 시대 때 이 귀족 부인 중에서 약간 하급 귀족 뽕파두르 말하는 퐁파두르 말고 퐁파두르는 정말 그 탑에 있던 탑이고, 사람이고 약간 하급 귀족 그러니까 뭐 어떤 베르사유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자기가 조금 넉넉한 재력은 있고 파리를 기반으로 살고 파리에서 있고 퐁파두르가 먼저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퐁파두르는 베르사유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루이 15세 때 사람이니까 베르사유 간 게 루이 14세 아니에요? 예, 14세가 14세 갔고 갔다가 16세 때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끌려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럼 베르사유가 먼저네요. 네, 베르사유도 먼저인데 베르사유에서 일단 기본이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좀 더 자유로운 살롱의 문화는